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간에 따라 점도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현상을 틱소트로픽 현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는 다음에 배울 브룩필드 LV형 점도계를 이용해서 점도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서 점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첫 번째 기기적 요인을 들 수 있었죠. 이게 처음에 돌 때는 관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초기에 돌 때 이제 굉장히 최대 정지 마찰력처럼 굉장히 큰 힘이 들기 때문에 점도가 높았다가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컸다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그런 기기적 요인을 하나 들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품, 로션이나 이런 에센스 내부에 플라스틱 유체처럼 크진 않지만 흐름에 의해서 파괴될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결합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 결합 구조가 처음에는 굉장히 널리 분포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파괴돼 가지고 그 응력에 맞는 그 면착 속도에 맞는 데까지 다 파괴되고 나서는 일정하게 그 구조가 남아있는, 즉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내부에 존재하는 약한 결합 구조를 우리가 식소트로픽 구조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점도가 떨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과도기 상태라고 불렀죠. 그죠? 이 과도기 상태에서는 이 점도가 꾸준하게 시간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도기 상태를 지나서 점도가 일정해지는, 즉 내부 구조가 일정 부분 파괴돼가지고 그 면찰 속도나 면찰 응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유지가 됨으로써 점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영역을 정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조금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책에 쓴 내용인데요. 요즘 우영우 변호사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책에 쓴 내용이라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서 이제 우영우가 서로 사귀게 되죠. 그죠? 근데 이때는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서먹서먹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다가,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편안해지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서로 변함없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에 따라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막 불안하고 오해하고 이런 급격한 감정의 변동이 생기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편안한 서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어떤 물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다가 변화되다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다가 그 다음부터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스테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도기 상태가 지나고 나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도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질 내부의 구조는 왜 그런 식으로 부서지고 파괴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식소트로픽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소트로픽 현상은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소트로픽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그 내부에 이 정도 파괴되는 그 범위를 이제 식소트로픽 구조라고 한다, 이런 설명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식소트로픽 현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파괴된 정도의 구조를 식소트로픽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소트로픽 현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화장품에 사용하는 파우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도 플라스틱 유체에서 점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뭐라 그랬었죠? 내부 구조가 방향성을 가지면서 흐름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면서 점도가 떨어졌지만, 식소트로픽 구조는 굉장히 내부에 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식소트로픽 구조란 거는 결국 이제 수소결합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 해가지고 물이나 뭐 에탄올이나 이런 것처럼 분자 내에 OH기를 갖는 경우에 서로 분자 간에 결합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비극성 결합보다 반데르반스 포스보다는 훨씬 더 크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건 수소 결합이 훨씬 더 이제 분자 간 결합보다는 분자 간 결합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식소트로픽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온 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식소트로픽 구조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에 의해 가지고 분자나 입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약한 결합으로서 젤이라고 불리는 3차원 결합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3dimensional network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3dimensional network structure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소트로픽 구조는 외부에서 어떤 면찰 응력을 받을 경우에는 그 면찰 응력에 상응하는 정도까지만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받자마자 그 구조가 다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파괴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영역까지 파괴되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파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단계가 바로 뭐죠? 그게 이제 무슨 상태죠? 과도기 상태, 트랜지언트 스테이트가 되죠. 그럼 그 면찰 응력에 상응하는 결합 구조가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점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영역을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소트로픽 구조가 젤 형태의 3차원 구조를 갖다가 이제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졸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흐느적 하는 그 구조가 파괴된 상태죠. 처음에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가질 때는 어느 정도 구조에 의한 버팀성이 있다가 이게 응력에 의해 가지고 부서지고 나면 이제 졸 상태로 바뀌게 돼요. 약간 흐르는 그런 졸 상태로 바뀌게 됐다가 또 힘이 없어지면 다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 이게 힘이 있을 때도 이런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은 존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부 응력에 의해서 서로 이제 깨져 있다가 그게 다시 이제 외부 응력이 없어질 때는 다시 이제 수소 결합이 형성돼가지고 3차원 네트워크 제일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상태와 졸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응력이 제거되면 원래의 수소 결합이 이온 결합이 원래의 구조인 제일 상태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졸 상태와 제일 상태를 재현성 있게 힘을 받을 때는 구조가 깨졌다가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유체를 식소트로픽 유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면찰 응력을 받으면 내부의 어떤 오르게닉 스트럭처라 그래서 유기적 구조가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 일단 응력을 가해버리면 이게 깨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그 깨진 상태로 그냥 흐느적 하는 상태로 존재하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일 상태에서 졸 상태로 갔다가 졸 상태에서 제일 상태로 회복을 못하고 계속 졸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재현성 있게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체는 식소트로픽 유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체를 이제 식소트로픽 구조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소트로픽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림 예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도 그런 게, 이건 흰색 파우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수분산성 에어로실 파우더라 그래서요. 굉장히 가벼운 파우더예요. 우리가 여기서 실험했던 거는 대구사에서 만든 에어로실 파우더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건 실제로 화장품에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나 이런 데서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 에어로실 파우더를 가지고서 굉장히 새로운 제형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숙하기 때문에 이제 요 예를 들면 이제 무정형이라는 건 형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산화실리콘 SiO2란 원료에다가 OH기를 여러 개 붙으면 그럼 외부에 닿을 때는 이제 OH기가 많기 때문에 물에 잘 분산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좀 그런 게 SiO2는 이 자체는 무정형, 그러니까 모양이 그대로 일정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편의상 제가 이제 이거를 둥글게 원으로 표현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어로실 파우더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에어로실 파우더예요. 안에 SiO2가 있고 요 주위에는 OH기가 쭉 있죠. OH기가 있으면 이게 다른 요걸 파우더 하나라고 보면 다른 파우더와 무슨 결합을 할까요? 그렇죠. OH기가 존재하면 다른 파우더와 물 속에서 서로 이런 OH가 있는 게 서로 다른 분자죠. 분자는 여기서 분자라고 할 수 없겠다, 그죠? 다른 입자겠죠. 입자 사이에 이런 다른 입자와 한 입자의 O와 다른 입자의 H, 한 입자의 H와 다른 입자의 O가 서로 분자간 결합, 즉 수소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소결합은 일반적인 비극성 분자들 간의 힘보다 반데르발스 힘보다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형태를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카보모 같은, 이건 식품에서도 물론 사용하죠. 이런 고분자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젤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게 3차원 구조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구조는 웬만하면 외부에서 큰 힘을 주더라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고분자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일드 스트레스를 갖게 돼서 굉장히 강한 내부 구조를 갖게 돼서 플라스틱 유체가 되죠. 근데 이 상태는 이런 OH 간 수산화기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서로 분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거는 그렇게 강한 결합이 아니고요.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쉽게 부서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갖지만 외부에서 어떤 일정한 응력이 오면 바로 부서지는 그런 아주 약한 구조가 이제 또 떨어졌다 또 힘이 없어지면 다시 붙게 되는 졸 상태와 계일 상태를 서로 반복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주로 식소트로픽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 속에서 에어로실 파우더 2개가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간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요 입자를 지금은 이렇게 OH 요걸 좀 크게 냈지만 그랬지만 요걸 좀 작게 해서 요 입자 하나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요 입자 하나가 조금 전에 앞에서 봤었던 이거예요. 요거를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예요. 요걸 그냥 동그라미 표현한 거고, 요렇게 이제 서로 뭉친 상태, 어글러머레이트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서로 뭉쳐진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요건 어떻게 된다? 요런 수소결합을 통해서 여러 개가 계속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동그란 거 하나마다 서로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존재한다? 요게 다 수소결합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뭉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이런 뭉쳐진 입자들끼리도 서로 이런 3차원 결합 구조를 갖게 돼요. 물론 이것도 3차원 결합 구조지만 이게 좀 더 광범위하게 형성이 된 이런 구조를 우리가 3차원 편의상 3차원 결합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정 1로 가면 이제 예를 들면 에어로실 파우더나 다른 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 프라이머리 파티클 해가지고 1차 입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용액이나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1차 입자로는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면 장력 문제가 있거든요. 계면 장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입자 간의 힘 같은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대부분 다 뭉쳐서 존재하는데 이걸 세컨더리 입자 파티클 2차 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뭉친 상태 이게 대부분 이제 2차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죠? 그래서 대부분 입자들은 이런 식으로 뭉친 상태로 과정 1을 가면 입자들끼리 서로 뭉친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3차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깨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뭉친 상태. 과정 2와
과정 3을 반복하게 되죠. 요게 졸 상태, 요게 젤 상태예요. 괴일 상태. 그리고 졸과 괴일 상태를 계속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힘의 그 응력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도를 머릿속에 반드시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입자들은 뭉침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뭉침 상태의 2차 입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3차원 입자를 유지하게 되는데, 과정 2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외부에 아무런 힘이 없으면 그냥 과정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다시 과정 3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힘이 없어지면 다시 과정 2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구조로의 그 점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점도가 높은 점도 상태에 있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소트로픽 구조가 계일 상태에서 졸 상태로 흩어지게 되면서 점도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하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일정하게 그 값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식소트로픽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도에 영향을 주는 온도, 압력, 연찰 속도,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점도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그죠? 그 점도계에 대해서, 그 점도를 측정하는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항으로서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점도계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여기 써놨다시피 회전형 점도계와 내부에 회전하지 않는 그냥 기타 점도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계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특히 여기 브룩필드 LV형 점도계, LV형 아니고, 그다음 좀 굉장히 높은 점도를 측정하는 영역도, 일단 이런 점도계, 이런 브룩필드 점도계가 화장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브랜드는 브룩필드가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다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해요. 이렇게 스핀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충분히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브룩필드 LV형 점도계는 주로 로션이나 에센스처럼 이런 수도 플라스틱 유체의 점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체는 점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측정하냐 하면 경도계 가지고 침입형 점도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화장품 쪽에서는 경도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게 침투할 때 어느 정도의 값을 나타내느냐, 이런 침투 값을 가지고서 그 물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브룩필드 LV형 점도계하고 침입형 점도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연구소와 품질 관리를 하는 회사에는 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점도계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브룩필드 점도계와 침입형 점도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용할 때 일단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학년이 올라가서 화장품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현장 실습 또는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갔을 때 이런 배웠던 사항들을 잘 한번 원리를 이해를 하고서 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점도계를 사용하라고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현장에서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관 점도계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관 점도계는 우리가 주로 물과 같이 굉장히 잘 흐르는 그런 물질들의 점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세관 점도계는 제가 볼 때 화장품 회사에서는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한 예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킨이나 향수나 토너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점도를 측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점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점도가 크게 변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점도의 변화가 나타날 정도면 안에 침전이 생긴다든지
부유물이 생긴다든지 하는 식의 안정성이 나빠지는 현상들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스킨이나 그 물처럼 가벼운 향수의 그 물성을, 품질 관리를 점도를 가지고 측정할 예는 없기 때문에 아마 모세관 점도계에 대해서는 그냥 원리가 이렇구나 하는 그것만,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관 점도계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점도를 측정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학연-포화제 식이라는 걸, 식을 하나 제시를 할 건데, 그냥 그 식은 이런 게 있구나만 생각하고 점도 측정, 시간에 비례한다는 이런 정도의 의미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레오미터인데요. 아마 레오미터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주 큰 규모의 회사 빼고는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레오미터는 점도와 그 경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이걸보다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점탄성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로 4장에서 우리가 점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실레이션 테스트,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점탄성을 알아낼 수 있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오실레이션 테스트가 중요한데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후반에 구매할 때도 거의 회사에서 구매할 때도 거의 1억 가까이 주고 구매를 했었고, 요즘도 굉장히 이 기계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회사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요즘 공동기기센터라고 해서 여러 대학이라든지 화학공학과 대학이나 이런 그 공동기기실에서는 이런 레오미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먼저 브룩필드 LV형 점도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가지고도 실제로 운용할 때 어떤 식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